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윤성 교수입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가 3단원에 있는 이른바 고성능 또는 고기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줄여서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네, 여기서 좀 이어집니다. 크로마토하고 그래피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교수가 쓰고 있는 전자칠판이 좀 이렇게 그 좌우 너비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수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래서 요 밑에 적어 놓은 요 용어 있잖아요. HPLC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HPLC 이렇게 부릅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바로 HPLC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인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랑 어떤 점이 달라서 하이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이 퍼포먼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 컬럼을 보면 컬럼이 예전에 중력에 의해서 큰 컬럼 기둥 유리 도구에다가 하얀 실리카 가루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 위에서부터 이제 혼합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던 아랫방향으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내리던 그런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 비해서 컬럼이 매우 그러니까 샤프신 꿀길만한 아주 좁다란 통로 속에 이러한 여기에 채워둔 이런 실리카하고 거의 비슷한 재질의 물질을 이렇게 채워서 모세관을 통해서 물질이 분리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큰 컬럼을 이용한 일반적인 실험실 유리 컬럼 기둥을 이용한 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샘플의 양이 상당히 과량이 필요한 데 비해서 이런 HPLC의 컬럼의 경우에는 극미량의 시료에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그 물질의 분리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기능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평범한 LC는 중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알아서 흘러나오기를 기다려줘야 되는 것인데, 이 HPLC 같은 경우에는 펌프를 이용해서 이동상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증가 또는 조절시켜서 컬럼의 분리 시간, 크로마토그래피의 이 컬럼의 물질들을 분리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료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한 3일이나 4일 정도 걸리던 이러한 평범한 LC 방식의 분석법이 동일한 시료에 대해서 이러한 강력한 펌프를 이용해서 이동상을 강제로 밀어주듯이 이 얇은 관의 컬럼을 통해서 분리가 일어나도록 진행시켜주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며칠 동안 분리해야 될 것들을 몇 시간 만에 분리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고기능을 발휘하는 HPLC를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를 하이 퍼포먼스 고기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불러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구체적으로 그림 같은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수는 지금 당장 3단원에 있는 책에 있는 본문 내용을 바로 진도를 나가고는 싶으나 바로 나가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아마 설명 듣다 보시면 이해되는 부분이 군데군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HPLC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전반적인 설명을 크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해시키고 나서 책에 있는 세세한 내용을 보시는 게 아마 학습 효율은 그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이해도도 상당히 높고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책보다는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고 계신 전자칠판을 통해서 교수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필기 잘 하시고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HPLC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 요소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로 설명할게요. 먼저 이동상 용매, 자, 이동상 용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다 보니까 그 액체가 이동상이 되게 됩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 기체라고 불렀었는데 여기서는 이동상 용매라는 것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이동상 용매는 물, 그 다음에 아세토, 이제 한글식 발음으로 하면 니트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아세토나이트릴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줄여서 어떻게 쓰냐면은 ACN이라고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메탄올, 이제 약자로는 MEOH, 그 다음에 에탄올, ETOH 이렇게 줄여서 통상 쓰고요. 네,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유기용매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 정도 선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기타 뭐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 아미노산 또는 단백질이라고 하긴 좀 부르긴 좀 그렇고 아미노산이 한 8개, 10개 사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올리고 폴리머, 올리고 펩타이드요.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연속해서 연결될 때 한 10개 미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통상 올리고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뭐 같은 종류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완충용액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로 이동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완충용액이라는 건 뭐냐면요. 특정 pH를 유지하고 있는 특정 pH가 유지되는 용액을 갖다가 완충용액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렇게 완충용액을 통상 이야기를 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HPLC의 구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종류들의 액체들이 담겨져 있는 보관 용기로부터 얇은 관을 통해서 HPLC 본체로 이제 관이 연결돼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기계 이 HPLC라고 하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의 기계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통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있고요. 자, 이 액체를 강하게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강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강한 압력으로 밀어줘야 되냐면은 컬럼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한번 여러분 사진으로 교수가 1단원에서 설명을 드릴 때 사진에 금속 재질로 마치 이렇게 생겨먹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LC의 컬럼이라고 하는 도구 그 제품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샤프심 정도가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얇은 통로가 이 내부에 이미 있고요.
이 내부에 고정상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통해서 이 이동상의 액체가 이 컬럼만으로 바로 강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이 상당히 이 관의 굵기는 보통 되게 굵어요. 이건 뭐 2에서 3mm 정도의 굵기거든요. 관의 굵기가. 근데 여기는 1mm가 안 돼요. 1mm가 겨우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관이 갑자기 커졌다가 확 좁아지게 되면은 잘 안 흘러가요. 액체가 이 안으로 지네들이 알아서 잘 처음부터 들어가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펌프로 압력을 줘서 밀어내버려요. 보통 우리가 대기압 있잖아요. 대기압이 1.013 바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건 대기압의 단위예요. 그런데 이 펌프가 밀어주는 힘이 몇 바냐면요, 최대 300바까지 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펌프가 힘이 엄청 세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관, 고정상이 채워져 있는 컬럼 내부에 아주 얇은 모세관에 아주 수월하게 이동상 용매들이 흘러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반대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한 압력으로 밀어줘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시료 샘플 시료는 어디서 집어넣느냐? HPLC 기계의 구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 펌프 다음에 컬럼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펌프에서 밀려져서 나온 이동상이 컬럼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시료 주입기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샘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료는 50 마이크로리터에서부터 최대 보통 200 마이크로리터 범위 안으로 부피를 설명한 이유는 그람으로 설명하지 않고 부피로 설명하는 이유는 시료 또한 액상 형태로 유입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양을 갖다가 보통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분리를 해요. 자, 그러면은 200ml라는 게 어느 정도 200 마이크로리터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통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좀 굵은 빗방울에 물 한 방울의 빗방울의 양이 보통 150 마이크로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빗방울 한 방울보다도 조금 많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작은 양의 시료만을 넣어줘도 충분히 분리분석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컬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분석기라는 것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때 분석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UV 디텍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UV 검출기라고 하는 건데요. 자외선 검출기를 UV 검출기라고 합니다. UV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R 디텍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적외선 이란 뜻이고요.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분석기고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RI 디텍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죠? 그쵸? 이거는 굴절율 검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제 이런 분석기들 옆에 이제 PC,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분석기에 연속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연결해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즉 질량 분석기 있잖아요.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는 분석기에 여러 가지의 분석기를 갖다가 직렬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여러 방향으로, 다양한 종류로 계속 분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HPLC의 전체적인 약도를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단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냐면은 첫 번째, 펌프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초반에요. 그 다음에 시료 주입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시료 주입기만큼이나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해서, 컬럼에 특히 내부에 채워지는 고정상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으며, 그 다음에 분석기 부분에서 이러한 특히 UV 디텍터와 그 다음에 RI 디텍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교수님 가장 큰 구조 아웃라인을 설명했으니까 바로 책을 보면 되겠네요. 막 이렇게 이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차라리 지금 교수가 하는 설명을 듣고 책을 보는 게 그렇게 책을 보기를 천만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설명을 한번 교수가 쉽게 해드릴 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교수가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요,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난데없이 이런 설명을 하고 싶어요. 물질은 이게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은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극성 물질이냐, 비극성 물질이냐. 솔직히 화학적으로는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화학적으로는 보다 정확히 부를 때는 물질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사실은 분자라는 말을 씁니다. 물질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로 구별되어 있죠. 이 정도까지의 얘기는 중고등학교 때 화학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물질을 단순히 극성과 비극성으로 나누는 것, 즉 물과 기름, 이 정도로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은 일단 가장 상식 중에 최상식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극성 분자라고 하는 것도, 극성 분자 물질들이 이 세상에 되게 종류가 엄청 많아요. 아마 지구 인구 숫자들만큼 많을 겁니다. 그러면 물과 같이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이 극성의 정도가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우 극성이 있고요. 매우 극성인 분자가 있고요. 그냥 보통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약간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극성 분자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매우 비극성, 보통 비극성, 약간 비극성, 이렇게 비극성도 종류가 다양할 겁니다. 교수가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가 지금 요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 이 면적, 즉 빗금치고 있는 요 부분은 그 LC 크로마토그래피의 컬럼 속에 들어가 있는 고정상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상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컬럼을 통해서 A라고 하는 물질과 위에서 지금 표현해 놓은 요 A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물질과 C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여기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극성 용매라고 부릅니다. 극성 용매는 극성 분자하고 잘 섞입니다. 즉,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들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ABC라고 하는 극성을 띠고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컬럼 속에다 집어넣어서 분리해 줄 때에는 얘네들이 모두 다 섞여 있는 용액은 수용액이어야 됩니다. 수용액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용매가 얘네들을 녹여주는 용매가 물인 그러한 용액을 바로 수용액이라고 하는데 물에 잘 녹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여서 액체의 형태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다가 집어넣어서 컬럼을 통해서 ABC를 분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상은 물을 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이 고정상 내부에 축축히 적셔서 이 동상 물을 교수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ABC라고 하는 물질이 모두 짬뽕으로 섞여 있는 시료 샘플을 컬럼 속에다 넣어주기 전에 이동상인 물로 일단은 이 고정상을 촉촉하게 채워준 상태로 쭉 계속 이동상을 흘려주고 있다. 높은 압력을 이렇게 흘려주고 있을 때 이때 이 수용액 형태의 이 샘플을 컬럼 속에다 싹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물질 ABC가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이 컬럼을 통과하면서 누구는 좀 더 빨리 튀어나오고 누구는 좀 더 늦게 튀어나오고 누구는 천천히 튀어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 고정상도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극성이 있습니다. 만약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상이 극성을 띠고 있는 고정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ABC가 어떻게 흘러나갈까요? 자, 일단은 극성과 극성 물질들은 서로 사이가 좋아서 서로를 잘 끌어당기고 서로 잘 섞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분명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상 이 전체 배경, 이 고정상의 전체 환경은 A라는 분자가 됐건 B라는 분자가 됐건 C라고 하는 분자가 되었든 간에 너무나도 머무르기에 이 고정상에 들러붙어 있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 ABC라고 하는 물질이 좀처럼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컬럼을 잘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A는 너무나도 극성이 강하고 B는 극성이 약하고 C는 너무나도 약한 관계로 극성이 강한 녀석은 극성을 띠고 있는 고정상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즉 A라고 하는 녀석은 좀처럼 잘 빠져나오지 않고 천천히 흘러나오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B는 보통이기 때문에 중간인데 만약에 극성이 별로 없어 극성이 약간만 있어 가지고 C 같은 경우요. C 같은 경우는 물에는 겨우겨우 잘 녹아서 나름 물을 타고서 흘러나오긴 하는데 고정상마저도 강한 극성을 띠고 있다 보면 극성이 약한 C는 고정상에 잘 붙어서 머무르려고 하는 성질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C는 금방금방 컬럼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극성과 분석하고자 하는 분자의 극성과 그 다음에 흘려주는 이동상의 극성 그리고 컬럼을 구성하고 있는 고정상의 극성이 물질을 분석해 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까봐 그러면 다른 예시를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정상이 극성이 아니라 비극성을 상당히 많이 띠고 있는
고정상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바꿔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나, 비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극성을 띠고 있는 이 컬럼의 고정상은 A, B, C 중에서 누구하고 친하냐면은 비교적 극성을 잘 띠고 있지 않은 이 C하고 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C는 천천히 흘러나옵니다. 이럴 때는요. A는 엄청나게 빨리 흘러나와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극성과 극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녀석은 친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친할 수가 없어요. 들러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A가 먼저 빠져나와 버리고 B는 중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물은 극성 분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비극성 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컵에다가 유리컵에다가 물하고 기름하고 같이 부으면 식용유하고 물하고 같이 부으면 기름은 식용유는 위에 물은 밑에 정확히 층 분리가 되면서 절대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극성의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극성이 똑같으면 잘 섞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실까봐 소금 NaCl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NaCl은 Na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녀석이 바로 소금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극성 물질입니다. 그럼 소금을 여기에다 소금가루를 집어넣게 되면 이 소금은 어디 가서 녹냐면은 물에 가서 녹아버립니다. 기름에는 소금이 절대 단 알갱이 하나라도 절대 녹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름이라고 하는 녀석은 비극성이기 때문에 극성을 띠고 있는 녀석하고 서로 친하지가 않아서 붙잡으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LC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동상에 대해서도 좀 몇 마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교수가 이동상의 종류를 쭉 한번 적어드렸었는데 H2O 이거는 확실하게 극성 용매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극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용매의 비극성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ACN이 상당히 비극성이 좀 큰 편이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에탄올, 메탄올, 그 다음에 좀 더 적어보면 아세톤이라고 하는 거. 아세톤은 여자분들 그 손에 바르는 매니큐어 있잖아요. 매니큐어 지우는 그 용매가 바로 아세톤으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용매의 극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우 극성인 녀석은 물, 그 다음으로 극성인 녀석은 메탄올,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잘 조절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서서 신나게 ABC에 대해서만 교수가 설명했었는데 DEF, 비극성을 띠고 있는 녀석들을 분리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념을 정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 여기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의 바탕은 비극성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극성 컬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DEF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들은 비극성 용매에 해당되는 그래도 아세토나이트질에 녹여서
예, 아세토나이트를 ACN에 녹여서 이 얘네들 섞여 있는 혼합 용액을 준비해 놓고 이 ACN 용매를 이 용매만 순수하게 100%를 이 컬럼 내부에 먼저 흘려준 상태로 흘려주고 있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듯이 HPLC에 펌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강한 펌프로 미리 사전에 흘려주고자 하는 용매를 이렇게 흘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주입기를 통해서 ACN에 녹아있는 이 혼합 용액들을 이 컬럼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비극성을 띠고 있는 고정상이다 보니 매우 비극성을 띠고 있는 이 녀석하고 친하고 아주 약한 비극성을 띠고 있는 이 F라고 하는 녀석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친한 비극성 물질인 D는 천천히 튀어나오게 되고 매우 약간 비극성을 띠고 있는 녀석은 비교적 덜 친하기 때문에 그 비극성인 고정성과는 덜 친하기 때문에 F가 가장 멀리 용매를 따라서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E가 딱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이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걸 또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냐면은 이런 케이스도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 그리고 D라는 녀석과 E라는 녀석이 섞여 있는 이 네 가지의 물질이 짬뽕되어 있는 이러한 분석 시료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나요? 이 HPLC의 컬럼에다가 어떤 식으로 주입을 해서 분리를 시켜야 맞을 것 같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요걸 지금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걸 이해 못 하시면은 뒷내용 설명할 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용어 하나만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소크레틱 일루션. 이게 뭐냐면은 같을 등자, 등비, 이동상, 흘림 또는 유입이라고 하는 번역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자,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일루션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혼합, 농도, 기울기, 이동상, 흘림, 유입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말은 되게 어려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무슨 딴 나라 스토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등비, 이동상, 흘림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 이상의 용매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을 한 상태에서 분석을 시작할 때서부터 분석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동상을 꾸준히 사용해 주는 것을 바로 아이소크레틱 일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일루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시간대별로 각기 다른 비율로 혼합해 가면서 두 가지 이상의 용매를 시간대별로 각기 다른 비율로 혼합을 해가면서 분석 시작에서부터 끝난 동안 그 변동을 주면서 이동상을 흘려주는 방식을 바로 그라디언트 일루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극성인 물질과 비극성인 물질이 한데 막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시료들이 아주 그냥 거의 99%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시료들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너무 흔해요. 오히려 극성인 물질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시료라든지 비극성인 물질들만 이게 구성되어 있는 시료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용매를 사용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적당히 극성인 물질과 적당히 비극성인 물질을 한데 잘 섞어서 혼합을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 용매의 혼합 비율을 좀 달리 해가지고 그 용매의 성질에 맞춰가지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또는 잘 안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가는 속도들을 컬럼 내부에서 조정을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렇게 일루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까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분석 시작에서 분석 끝날 때까지 H2O, 자 H2O 물하고 아세토나이트레트의 비율을 뭐 9대 1의 비율로 잘 혼합을 해서 이 9대 1로 혼합되어 있는 비율을 절대로 바꾸지 않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즉 A, B, C, D, A, B, D, E 물질 이 네 가지 물질이 완벽하게 다 빠져나올 때까지 절대로 이 비율을 바꾸지 않고 쭉 그 이동상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동상의 조성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흘려주는 게 바로 아이소크레틱 일루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처음부터 시작 컬럼에다 딱 걸어줄 때는 처음에는 물 대 아세톤의 비율을 9대 1로 진행시키다가 계속 0.5 차이씩 무슨 말이냐면은 8.5 대 1.5 8.0 대 2.0 7.5 대 2.5 이런 식으로 1분 간격으로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즉 아세토나이트의 비율을 점점 증가시켜 가면서 뭐 이렇게 시간별로 농도 기울기, 이 혼합 농도 기울기라고 보통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농도의 변환을 줘가면서 컬럼 내부의 환경을 바꿔주는, 흘려주는 환경을 바꿔주는 그러한 기법을 갖다가 그라디언트 일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되게 어렵죠? 그쵸?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아까 봤던 앞에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는 매우 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보통 극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C가 아니라 D죠. D 미안합니다. D는
그냥 매우 비극성입니다. 그 다음에 2는 보통 비극성입니다. 자,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만약에 고정상을 비극성 고정상을 사용했다고 칩시다. 그럼 벌써 고정상의 특징을 봤을 때는 A, B와 D, C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빨리 튀어나올 것처럼 보이세요? A, B가 먼저 빨리 튀어나올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런데 기본적으로 흘려주는 이동상 있잖아요. 이동상을 만약에 극성 H2O의 비율과 비극성 ACN의 비율을 1대9 무슨 말이면 극성을 띠고 있는 용매가 양이 적고 비극성을 띠고 있는 용매가 양이 많게끔 이렇게 해서 아이소크레틱의 용매를 기본적으로 흘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4개의 물질을 요 1대9로 섞여있는 요 용매에 녹인 용액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복합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먼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용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잠시 생각하지 않고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극성 고정상 때문에 D는 가장 늦게 나올 것 같고 E는 그 다음으로 나올 것 같으며 A와 B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A와 B는 거의 합쳐진 상태로 그냥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렇게 됐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X축을 그 컬럼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 X축을 이제 분석 시간을 이제 따지는 이 T축이고요. 가장 먼저 튀어나온 녀석들은 A하고 B가 동시에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치 그래프를 봤을 때 A 봉우리와 B 봉우리가 이렇게 합쳐져서 나온 것처럼 두 개가 서로 포개져 갖고 거의 봉우리가 구별되지도 못하고서 구별이 정확히 안 되고 그냥 비극성 고정상 환경에서는 얘네들이 뭉쳐서 그냥 한 방에 빨리 그냥 초기에 빠른 시간에 이게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0분 만에 바로 호가닥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그리고 한 17분쯤에 바로 E라고 하는 물질과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물질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은 그 용매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굳이 얘기 드리자면 그냥 그 극성 용매를 써서 극성 용매를 써서 흘려줬을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데, 자, 극성 용매만 썼을 때는 밑에 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극성 용매 그냥 물만 썼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세요. 물만 썼을 때 물만 쓰게 되면은 이 A와 B는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하고도 친해서 물에 잘 녹은 상태로 비극성 고정상하고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쫙 빠져나와서 분리해서 나온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교수가 위에서 얘기했죠. 요런 아이소크레틱이라고 하는 일정한 조성 비율로 흘려주는 이런 상황, 1대9의 비율로 물과 아세토나이트의 비율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흘려주게 되면 밑에와 같은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혼합 용액은 잘 떠들러 보면, 자, 검은색으로 표시하고, 요 혼합 용액은 잘 떠들러 보면
극성의 성질도 있고 비극성의 성질도 분명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은 A, B, D, E라고 하는 이 네 종류의 물질을 모두 다 동시에 다 녹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용매인 거예요. 그런데 섞여 있는 비율로 봤을 때는 비극성의 성질이 좀 강한 용매인 거죠. 극성을 띄고 있는 물질이 같이 섞여 있긴 하지만 비극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컬럼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컬럼 속에서 무언가를 흘려준다면, 밑에다 그림을 따로 그릴게요. 아이소크리틱으로 먼저 농도 변화를 주지 않고 1대9의 농도를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물과 아세토나이트의 비율을 적어 놓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자, 1대9로 맞춰놓고 흘리게 되면은 일단은 이동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A, B, D 중에 어떤 녀석들이 더 잘 녹아 있냐면은 비극성을 띠고 있는 D와 E가 훨씬 더 잘 녹은 채로 이 이동상을 따라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 있는 내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앞서 물의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케이스랑 비교해 봤을 때 이 D하고 E는 좀 빨리 튀어나오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경우에 비하면 좀 빨리 튀어나오게 됩니다. 용매가 비극성이 좀 강한 용매이다 보니 그 용매가 D라는 물질과 비극성을 띠고 있는 D라는 물질과 E라고 하는 물질을 잘 녹여서 가능하면 컬럼 위에서 잘 녹아서 흘러나오도록, 그러니까 비극성인 고정상에, 이거 비극성 고정상입니다. 비극성 고정상이다 보니까 물론 D와 E가 착 달라붙어서 잘 안 튀어나오려고, 그 컬럼에서 잘 안 빠져나오려고 하겠지만 흘려주는 용매의 성질이 얘네들하고 성질이 비슷한 비극성이 좀 강한 용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위의 케이스보다는 확실히 보다 더 빨리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A하고 B 같은 경우는 극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용매 자체가 물처럼 극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비극성이 좀 더 90%로 강한 용매이기 때문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고정상이 비극성이어서 비교적 빨리 흘러나오려고 하긴 하지만 극성이 보다 더 강한 A가 극성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B보다는 A가 더 빨리 나오는 것은 맞지만 용매를 따라서 흘러나오는 속도를 봤을 때 이 용매가 극성이 약한 용매다 보니까 흘려주는 이 용매를 따라서 잘 녹아서 이 컬럼을 잘 빠져나오지 못해서 확실히 위에서 비교해 봤던 거와는 다르게 훨씬 느리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와 B 간의 관계도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이 비극성 용매에 약간의 극성을 띠고 있는 이 혼합 이동상을 따라서 둘 중에 누가 더 잘 녹느냐 물어보면 극성을 띠고 있는 요거에 더 훨씬 더 잘 녹는 요 A가 또 비극성하고도 더 사이가 안 좋아. 누구에 비해서 B보다는 더 사이가 안 좋아. 극성이 매우 강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따라서 흘러나올 수 있는 녀석이 그나마 A인 거고,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A인 거고, 그 다음으로 극성이 좀 비교적 약해서 A보다는 고정상하고는 좀 친한데 용매는 물하고도 어느 정도 살짝 친하긴 하면서도 그래도 이동상에 조금 녹아서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B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뒤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시간 t축이라고 했을 때, 자, 가장 먼저 튀어나온 건 당연히 A입니다만, 시간이 확실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자, 아까 전에 저했던 그래프가 요렇게, 그 다음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예, 요렇게 나옵니다. 굳이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비교해서 설명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분명히 E고 이게 D일 것이고 이게 A이고 분명히 이게 B일 것인데 기존에 A하고 B가 뭉쳐 나온 거랑은 비교해서 분리돼서 이렇게 분리돼서 지금 정확히 봉우리가 분리돼서 이제 이격돼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나오던 시간이 10분, B가 나오던 시간이 10분이었다면 분명히 여기는 뭐 6분, 아니 뭐 11분, 여기는 뭐 14분 뭐 이런 식으로 리텐션 타임 RT, 리텐션 타임이 구별돼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 15분에 나오던 E는 대충, 이게 14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구나. 이거 한 12분이라고 할게요. 12분. 이렇게 나오고, 이게 한 13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아까 전에 17분에 나왔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좀 땡겨져서 15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매의 혼합 비율을 이렇게 짬뽕으로 섞어줘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사용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피크, 이 봉우리들이 분석 물질별로 딱딱 분리돼서 나와야지 농도 분석도 가능하고 성질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혼합 농도의 비율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게 바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특히 HPLC의 특징입니다. 대충 어떤 취지인지 어떤 의도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교수가 지금 보여드린 요거 두 예시, 요것과 요거는 둘 다 아이소크레틱입니다. 분석 시작에서부터 분석이 끝날 때까지 이 혼합 용매 또는 순수한 용매가 되었던 이 농도의 이 용매의 조성이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 아이소크레틱 일루언트 방식의 분석 방법이에요. 만약에 또 이거 9대 1로 만약에 바뀌고 그리고 밑에 있는 고정상이 비극성이 아니라 극성 고정상이다. 만약에 극성 고정상이다. 그러면은 또 이 분석 결과가 또 바뀌게 됩니다. 봉우리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 모양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답은 뭐냐면은 이렇게 분리만 완벽하게 이루어내기만 하면 분석이 아주 정답으로 잘 분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 확실하게만 분리 분석만 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시간이 변화하면서 혼합 비율이 점점 바뀌게 하는 그런 그라디언트 방식의 그 변화는 왜 사용하느냐? 왜 사용하냐면요. 이거는 이 교수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두 가지 케이스는 그 중에 그나마 너무나도 쉬운, 너무나 쉬운, 무진장 쉬운, 진짜 극소수의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아주 쉬운 케이스만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한약 재료 같은 거 아시죠? 이게 한약 재료는 풀이나 약초 같은 걸 달여서 보통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약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분리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안에는 그 각종 약초 같은 것들을 한약 약재들을 달인 그 용액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한 수십 가지가 막 섞여 있어서 아주 시꺼먼 탕약일 겁니다. 분명히 한약이 그럴 거예요. 이걸 갖다 크로마토그래피로 HPLC로 분석한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아이소크레틱 방식으로 한 가지의 그 이동상의 혼합 용액 농도의 비를 하나로 그대로 쭉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컬럼을 통과하게 하면은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분리된 아름다운 봉우리를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비극성을 좀 강하게 했다가 나중에 컬럼을 점점 흘려주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동상의 용매의 성격을 비극성이 강하게 해줬다가 나중에는 극성이 강해지도록 바꿔주든가
아니면 처음에는 반대로 극성의 성질이 강하도록 흘려준 용매의 성질을 조성했다가 나중에 점점 비극성의 성질이 강해지도록 이동상의 성질을 바꿔주든가 해서 아름다운 봉우리, 분석하기에 딱 알맞은 봉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항상 조건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앞에 필기했던 내용 중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었죠.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은 여기 아까 필기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동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완충용액, pH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완충용액은 요런 녀석들 특별하게 분석할 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완충용액을 또 쓰는 이유도 아미노산이나 올리고펩타이드들 같은 것들 분석할 때 pH 값이 상당히 중요한 흘려주는 용매의 이동상의 pH 산성도 값이 특정 산성도 값, pH 값이 유지된 상태여야지만 분리 분석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이런 완충용액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교수가 따박따박 끊어가지고 똑똑 끊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요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지금 이 책을 보셔야 뭔가 말을 들어도 말이 이해가 돼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그래프를 보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거. 크로마토그램이 뭐죠? 그쵸? 크로마토그램은 아까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X축은 시간축이고, 그쵸? 그 다음에 머무름 시간을 나타내는 T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프를 예시로 그냥 그릴게요. 봉우리 하나, 봉우리 둘, 봉우리 셋. 이렇게 분석물질이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갖다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크로마토그램을 여러분 앞으로 보시다 보면 이 크로마토그램, 이 봉우리들 그림, 이 그래프 위로 무슨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직선 같은 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떤 선이 이렇게 옆에서부터 오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직선으로 점점 높아지는 뭐 이런 직선 같은 게 보이는, 그러면서 이렇게 일정해지는 요런 그래프가 같이 덩달아서 그려져 있는 그러한 크로마토그램을 책에서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 농도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시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물론 크로마토그램마다 물론 설명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극성 용매와 비극성 용매가 섞여 있을 때 비극성 용매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으로 교수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옆에다가 적어주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계 세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빨간 선에 빨간 그래프 선에 그 의미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비극성이 아니라 극성 용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농도 기울기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딱 확정지어서 딱 짜서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 크로마토그램에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이게 된다 그러면 이거 그라디언트 일루션을 걸은 실험 결과구나 라고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어떤 물질을 HPLC로 분석하냐에 따라서 이 빨간색으로 지금 교수가 표현해 놓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환장 대파티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똑바로 그려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실험 결과로 3개의 봉우리를 얻었는데 여기서 빨간색 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요 시간대에서부터 요 시간대까지의 용매의 조성 비율하고 요 시간대에서부터 요 시간대에서의 용매 조성 비율이 다르고
요 시간대에서부터 요 시간대까지의 용매 조성 비율이 또 다르고 각 시간 구간별로만 일정하게 유지해 주면서 용매의 그 혼합 농도를 조정해 주는, 그러면서 HPLC를 작동시켜 주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크로마토그램 예시를 책에서 이제 보시게 될 건데, 도대체 교수는 그 농도 기울기라고 해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거 하나만 가르쳐 줬는데 왜 책을 보면 난데없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도 나오고 서서히 갑자기 떨어졌다 내려다 떨어졌다 내렸다 이런 것도 보이고, 갑자기 서서히 증가하는 듯 하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갑자기 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뭐 이런 막장 테크 트리가 왜 나오느냐, 이건 도대체 뭐냐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1시간 동안 교수가 신나게 썰을 풀었던 겁니다. 자, 필기 내용 상당히 많으시죠, 지금. 그쵸? 그래프도 그리셨고, 지금 설명도 적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내용을 필기하시면서 1시간 동안 들으셨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업 내용을 확 줄이느냐? 중간고사를 기말고사 때 모아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기말고사 때쯤 되면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 교수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기말고사 때 한꺼번에 통합으로 기말고사 범위를 보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리해서 진도를 막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처럼 꼼꼼하게 설명을 해서 배우는 것만큼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교수가 신경 써서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꼼꼼하게 설명하니까 지금 필기한 내용이 많으실 거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많으실 겁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도 또 추가 배경 설명 몇 번 더 드릴 거예요. 드리고 3단은 본문 내용을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 내용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6주차의 강의가 빠졌었잖아요. 그쵸? 6주차 보강 영상으로 추가 내용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6주차의 온라인 강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이와 같은 수업 내용을 추가로 하나 더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그걸 들으시고서 9주차부터는 여러분 강의실에서 뵙는 거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